패턴. 배우의 역할 창조 작업은 에튜드를 통한 자신에 대한 작업 이후에 관찰을 통한 타인에 대한 작업으로 넘어간다.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나에서 상대방으로 옮겨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과정 모두 대상에 대한 집중에서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관찰이 바탕이다. 다른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익히면 자신을 관찰하는 법이 더 명확해진다. 관찰에서는 객관적인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습을 거리를 두며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다시 비교적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에튜드에 이어 관찰에 접근하는 과정을 그려보자. 2000년대 초 서울의 어느 일반대학 강의실. 지난번 에튜드를 주제로 얘기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과 변화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관찰을 다루며 에튜드를 떠올려 보면 좋겠네요. 관찰은 에튜드와 더불어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교육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배우 훈련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제는 우리의 삶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훈련 도구들의 원리를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해요. 관찰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중 직업, 동물,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 대상을 차례대로 다루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바로 시작해 보죠. 예를 들면 주말에 카페라든지 영화관, 공원 등의 장소에서 사람들의 평상시 모습을 관찰했을 때 어떤 것들이 눈에 띄나요? 옷차림, 표정, 기분이요. 그리고 누구랑 왔는지. 혹시 사람들의 직업을 알 수 있나요? 글쎄요, 평상복이라.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평상시 모습에서 직업을 드러내는 편인가요? 헤어스타일이나 그을린 얼굴과 말투 때문에 군인들은 예상이 돼요. 경찰이나 공무원 같은 사람들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분위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희가 직업을 정확히 알아맞히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죠. 다만 어떤 것들을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찰을 할 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바탕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각도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억에 의한 관찰을 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순간의 모습을 관찰해야 돼요. 이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개념들은 외모, 심리, 리듬, 성질, 환경 정도가 있겠네요. 이들 중 하나만 사용해 판단한다면 객관적인 관찰이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들 개념들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직업 관찰에서는 외모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외모에는 옷차림, 헤어스타일, 화장, 걸음걸이, 제스처 등의 세부 요소들을 가집니다. 이들 요소들도 서로 유기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옷차림은 사람의 걷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장을 입었을 때와 편한 운동복을 입었을 때는 분명히 다르겠죠. 이 외모 안에서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될 때 우리는 이걸 패턴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모는 내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위해 편의상 구분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패턴은 지난 기억만으로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현재를 기준으로 앞과 뒤의 규칙적인 흐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패턴이 갑자기 변하거나 사라진다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패턴은 반복해서 관찰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처음 본 친구의 당일 옷차림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만 부득이하게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이 패턴을 바탕으로 각 직업군의 사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말투와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은 그 사람의 직업을 유추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난 패턴에 집착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패턴을 확인하고 순간 일어나는 패턴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체의 흐름과 순간의 변화를 함께 의식할 때 진정한 관찰이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다시 관찰하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무심히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새삼 느끼실 겁니다. 에튜드와 마찬가지로 관찰의 장점은 평소에도 훈련할 수 있다는 점이죠. 리듬. 외모에서 드러나는 패턴을 알아채는 것이 직업 관찰의 목표이다. 하지만 이 패턴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정보만을 얘기할 뿐이지 깊이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사람, 즉 개인의 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세를 관찰하여 그 사람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겠지만 그 직업을 가진 그 사람만의 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가지는 심리와 내외적 리듬, 성격과 환경 등이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 또한 한계가 있다. 이성적인 이해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 관찰한 것을 몸으로 직접 모방하고 수많은 반복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할 때 훨씬 더 깊이 이해가 이루어진다. 배우들의 역할 창조 과정에서 타인을 관찰하고 필요한 것을 체화했을 때 이미 단순한 모방을 넘어 그 역할의 개성을 얻게 된다. 그 사람처럼 걸어본 후에야 왜 그가 땅을 보고 걷는지 이해가 됐다. 오늘은 동물 관찰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없이도 움직임에서 관찰되는 리듬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해되는지. 두 번째는 동물들이 얼마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 지금 그리고 순간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개, 고양이, 비둘기, 까치요. 네, 그 외에도 더 많겠지만 특히 애완동물들은 직접 가까이서 관찰하기에 수월하죠.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집에 있는 애완동물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리듬에 주목하는 겁니다. 보통 리듬이란 기본적으로 움직임과 소리에서 나타나는 율동성과 음악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리듬은 외모와 심리가 만나 형성되는 것으로 외적인 리듬은 내적인 리듬을 반영합니다. 몸의 떨림, 자세의 변화 등의 소위 신체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리듬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리듬은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를 관찰하면 대상의 심리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동물 관찰의 목표는 그들의 외적 리듬을 잘 관찰하여 내적 리듬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외적 상태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죠. 개와 고양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리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아지가 흔드는 꼬리요. 꼬리에서 기분을 알 수 있어요. 고양이가 내는 소리요. 고르륵 소리와 그르릉 소리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기분이 좋거나 편한 상태에서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사실 리듬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는 외적 리듬을 관찰하면 내적 리듬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함, 들뜸, 피곤함, 흥분함 등등. 따라서 배우들은 무대에서 역할의 내적 작업과 동시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리듬을 정확히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고 가정합시다. 대화를 하며 상대방의 말과 신체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외적 리듬의 부조화를 느낄 수 있죠. 이 상태를 거짓말하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리듬을 관찰하는 것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두 번째, 동물의 순간에 집중하는 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물을 관찰하면 동물이 얼마나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는 상태를 그냥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성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과거의 상념에 잠겨 있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그냥 순간의 변화에 반응하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동물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는 하루 종일 끙끙거리며 기다리다 퇴근 후 돌아온 주인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기다리는 순간과 맞이하는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동물의 리듬은 그의 언어로서 내외적으로 일치되고 조화로우며 이는 사람의 언어 사용과 비교됩니다. 모방. 많은 학문에서 모방이란 개념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모방이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혹은 반대로 단순히 주변의 자극에 의한 반응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예술에서의 모방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바탕이 되기도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자 저만의 방식들로 모방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한다. 연기 예술 분야에서도 모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극과 영화도 삶의 모방에서 출발하며 배우들의 역할 창조는 관찰을 통한 모방 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수동적인 모방으로 주변의 대상과 자극에 영향을 받고 무의식적으로 혹은 반사적으로 모방한다. 다음은 능동적인 모방으로 의식적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모방한다. 이는 학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며 이는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처럼 관찰은 이성적인 분석에서 출발해서 실제 몸으로 하는 모방을 통해 대상에 대한 깊이가 생겨나고 결국에는 완전히 내 몸에 익을 때 비로소 체화되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관찰 전체 과정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때문에 배우들은 관찰과 상상을 역할 창조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역할 창조를 위한 사람 관찰의 과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나보다 배가 많이 나오고 몸집이 큰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내 배가 서서히 부풀어 오른다고 상상합니다. 팽팽해진 피부와 근육의 한계점을 느껴보겠습니다. 어느새 두 다리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평소처럼 다리를 꼬려고 하지만 자꾸 미끄러지네요.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보다 중력이 더 느껴지네요. 다시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며 일어나는데 그만 이렇게 앞으로 쓰러집니다. 배 때문에 신체의 무게중심이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몸을 뒤로 기울여서 그리고 팔로 의자 등받이를 잡아 누르며 일어납니다. 네, 드디어 일어났네요. 그런데 제 상태가 변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고 이마에 땀이 났어요. 어느새 가슴에 손을 대고 있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다시 의자에 앉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모든 과정을 관찰하면서 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걷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며 모든 일상의 행동을 할 때 변화된 내 몸의 상태를 관찰하며 점점 체화시켜 나갑니다. 검독수리 2000년대 초 모스크바 시내의 동물원 그리고 연극대학 연습실 동물원에서의 세 번째 날 관찰 대상을 독수리로 정했다. 여기 동물원의 개체수가 많을 뿐더러 아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관찰한 대상의 정확한 명칭과 종류는 매목과 수리과의 조류로서 검독수리이다. 일반적인 독수리들이 죽은 시체, 썩은 고기를 먹는 데 반해 검독수리는 살아있는 짐승을 사냥한다. 먹이를 발견하고 사냥하기까지의 과정이 흥미롭다. 신체 조건을 확인한다. 무게는 4, 5kg에 지나지 않지만 매와 비교했을 때 덩치가 크고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는 걸음걸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닭이 걸을 때 다리 관절이 뒤로 빠지며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며 걷는다면 검독소리는 두꺼운 두 다리를 굽히지 않고 마치 다리에 통깁스를 한 사람처럼 걸으며 속도를 가질 때는 한 다리씩 체중 이동을 하며 통통 뛰며 걷는다. 사실 정확한 관찰이 있기 전에는 닭과 같은 걸음걸이로 걷는 연습을 했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때 모습은 곧은 두 다리로 서서 네 개의 길고 강한 발톱을 땅에 박고 있는 것 같다. 나뭇가지 위나 바위 등에서 체중 이동할 때 2m나 되는 큰 날개의 움직임이 굉장히 흥미롭다. 어깨로부터 시작돼 날개 끝까지
독특한 리듬으로 힘이 전달되고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두 다리를 차례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다음은 눈을 관찰한다. 검독수리의 시력은 사람의 8배로 사냥 시 2km까지 볼 수 있고 초점이 두 개여서 앞과 옆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여기서 검독수리의 눈을 기준으로 한 얼굴, 목의 움직임에 집중한다. 사람과 다른 시야각을 가진 독수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독수리처럼 보고 움직일 수 있을까? 분명 사람과 신체 구조가 다른데 스스로 아무리 초점이 두 개라 상상하여 본다 해도 시야가 이처럼 넓어질 수 없다. 다시 눈을 중심으로 얼굴과 움직임을 관찰한다. 사람처럼 눈동자로 옆으로 돌리지 않고도 옆을 본다. 다시 말해 관찰하는 사람의 기준에는 눈동자와 얼굴의 방향이 같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얼굴과 눈동자는 그대로 옆으로 돌게 된다. 이 점에 대해 유리 압샤로프 선생님은 조리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눈과 코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셨다. 그렇다. 마치 내가 시야각이 새처럼 크다면 눈동자를 옆으로 돌리지 않아도 옆을 볼 수 있다면 눈의 시선과 코의 방향은 일치하는구나. 유연한 목과 머리의 움직임을 연습한다. 다음은 걸음걸이. 체중 이동을 하며 통통 뛰어다니는 것은 익숙해지지만 두 가지 주의점을 발견한다. 첫째는 호흡, 둘째는 걸음걸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중 밸런스를 위한 두 날개의 움직임. 독수리를 포함한 조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폐호흡을 하지만 공기가 적은 하늘에서 활동하기에 뼛속의 기낭이라는 빈 공간에 공기를 넣어두어 호흡을 돕고 몸을 가볍게 한다. 사람과 다르게 호흡을 할 때 가슴이나 배의 움직임이 거의 없기에 이를 위해 에튜드에서 검독소리로 움직일 때 복식 호흡으로 가능한 길고 가늘게 숨쉰다. 다음은 두 날개의 움직임인데 두 날개는 몸의 길이 신장에 비해 2배 이상 길다. 양팔을 뻗었을 때 그 길이가 신장과 같은 사람과는 다르게 검독수리는 땅에서 움직일 때 긴 두 날개, 두 팔로 체중 이동을 하며 밸런스를 잡는다. 상상을 한다. 만약 내 두 팔을 펼쳤을 때 그 길이가 4m나 된다면 어떻게 두 팔을 운용하며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깨를 축으로 손끝까지 체중을 이동시키며 날개짓을 연습한다. 지금까지 신체 움직임과 성질에 대한 준비를 했다. 다음은 간단한 상황을 주어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해본다. 첫 번째,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 다음, 먼 곳에 있는 먹잇감 찾기. 그리고 비행. 마지막으로 사냥감을 잡아챈다. 먼 곳에 있는 먹잇감을 찾을 때 시선이 중요하다.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으며 아주 작은 것까지 구별해내는 시력을 가졌다. 특히 매의 눈이란 표현을 자주 쓴다. 보통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매의 눈을 가졌다고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사냥감을 찾는 독수리의 눈에는 물리적 거리감뿐 아니라 아주 대상의 움직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면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즉, 독수리가 보는 전경과 발견한 사냥감의 모습과 움직임 등의 구체적 영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행 시 날개의 움직임은 중요하다. 날개의 형태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먹이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날개를 반으로 접어 속도를 높이는데 이때 속도가 무려 250km에 해당한다. 활강을 준비할 때, 비행을 시작할 때, 속도를 높일 때, 착지할 때의 날개 형태와 움직임은 구분된다. 날개를 표현하기 위해 약간의 의상을 준비해 보았으나 특히나 보행 시에는 거추장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의 날개가 사람으로 치면 5손가락 뼈가 길어져서 만들어질 만큼 어깨부터 각 손가락들 끝까지 연결된 깃털과 근육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경. 사람을 관찰할 때 외모, 심리, 리듬, 성격 말고도 환경이란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 이때 환경이란 현재의 주어진 상황을 말한다.
하지만 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현재 행동은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 사고 때문에 약속이 늦었지만 양해를 구하고 다음 약속 장소로 서둘러 가야 한다. 혹은 어릴 적 상처로 상대방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행동은 모든 시간을 포함한 시간의 흐름이 들어있다. 여기서 이 수평적인 시간의 흐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은 수직선이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순간에 모두 함께 수직적으로 존재한다. 결국 현재의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볼 수 있다. 게슈탈드 심리학을 만든 앱펄스는 인간의 불안을 미래에서 현재를 뺀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미래와 과거는 개념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면 불안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대상의 환경을 관찰한다는 것은 순간에 담긴 대상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대상을 제대로 관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 그리고 아주 가까이 서서 보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질수록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수평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지, 또 다음은 어떻게 할지의 전체 행동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지금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는 이유가 며칠 전에 내가 한 실수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현재 행동의 동기를 과거에서 찾는 거죠. 시간이라는 수평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아주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겁니다. 이때의 가까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현재의 순간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수직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순간의 행동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란 개념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진 사람을 관찰하면 그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의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과거의 불행도 미래의 불안도 그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알맹이. 대상을 관찰할 때 늘 하던 습관대로 하면 안 된다. 대상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대상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간의 모습에 집중하며 다각도로 바라보아야 한다. 다각도로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방법뿐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으로 체험, 즉 모방과 체화해 본다면 이해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 대상을 특정 행동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이 필요하다. 상상은 맞지 않는 타인의 옷을 제가 입기 위해서 새로 맞추는 과정이다. 이처럼 관찰함으로써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교육 심리학 용어로 모델링이라고 한다. 배우의 역할 창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배우들이 대상을 관찰하고 역할을 위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과정에서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상상은 남의 것과 나의 것을 결합시키는 과정입니다. 관찰 대상의 모습 그대로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체화시킨다 해도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상의 핵심이 되는 알맹이입니다. 이 알맹이는 대상에 따라 신체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기예술가 박탄고프는 배우가 이 알맹이를 얻는 순간 역할의 내적, 외적 특성의 자질이 드러나는 논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알맹이는 대상의 일면뿐 아니라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관찰을 통해 대상의 알맹이를 이해하는 것을 통찰의 순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관찰한 대상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보여줄 때 딱 한 단어나 혹은 한 가지 행동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 대상의 알맹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파동. 많은 심리학자들이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애도 작업을 기반으로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프로이트는 상실의 대상에 대한 심리적 에너지, 리비도를 걷어들이는 과정으로 애도 작업을 설명한다. 또 퀴블러 로스는 슬픔의 단계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그녀는
사별한 사람들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에 이르는 슬픔의 5단계를 통과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의 연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관찰 연구였다. 이를 사별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 이론을 보완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많은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모든 현상과 인간의 감정에 대해 명확하고도 경제적인 이론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퀴블러-로스는 물론 다른 심리학자들이 만들고자 애쓴 슬픔의 단계를 설명하는 경제적인 이론들은 불안정하며 오히려 반대 방향의 연구 결과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별한 사람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과 지나치게 빠르게 삶에 적응하는 사례를 통해 이런 전반적인 슬픔의 단계와 선입견에 대해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은 물론 상담 전문가들조차도 의문을 품게 된다. 벌써 직장을 출근해서 일에 집중한다고? 혹은 사람들과 저렇게 농담하며 웃는다니 저건 일종의 부정, 회피 혹은 억압의 심리 기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사별한 사람들과 자연재해나 테러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보이는 이런 의외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심리학자들의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를 살펴볼 때 사별한 사람들이 가지는 슬픔의 감정은 시간에 따른 선형적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 그래프는 파동의 형태를 가진다. 다시 말해 슬펐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슬펐다가 때론 쾌활한 모습을 보이며 또다시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이는 양자 물리학에서 밀입자가 입자가 아닌 파동의 형태를 가진다는 가설 혹은 더 나아가 때로는 입자의 형태로 때론 파동의 형태를 가진다는 기존 고전 역학의 상식을 깨트리는 사건에 비교할 수 있다. 즉 기존 법칙의 인과관계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결과이다. 심리학에서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 물리학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시적 세계가 아닌 미시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고전 역학이 아닌 양자 물리학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비교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생리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인과적 양상을 가지지 않는 개념과 이론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일어나는 양상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슬픔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쁨이나 행복감 등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2가지를 뜻한다. 첫 번째는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무한한 회복력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하며 또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듯 양가적인 2가지 감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 또한 같은 자극에 대한 2가지 결과가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서처럼 대상과 관찰자를 포함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 그 순간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의 흐름을 최대한 정확히 측정한다면 그 결과의 그래프는 파동의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이는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일반적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 가지는 통념에 대한 반증이다. 그 순간의 모습과 그 순간의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슬픔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감정. 연기 예술에서 정서 혹은 감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며 동시에 배우의 심리, 신체적 상태를 정확히 설명한다. 때로는 배우의 말과 대사보다 그의 감정, 즉 신체 상태가
훨씬 선명하게 설득력을 가진다. 분노는 상대방의 에너지를 밀어내거나 혹은 이에 맞서는 것이라면 슬픔은 이를 피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끌어낸다. 리듬과 템포 측면에서는 분노는 빠르고 가까이 다가간다면 슬픔은 천천히 멀어진다. 이때 리듬과 템포는 시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우는 이런 감정들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며 행동을 통해 감정을 형성화한다. 이렇듯 감정의 기능을 인지하며 정확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실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작은 아버지를 햄릿은 발견한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임에 분명하고 지금 홀로 있는 이 순간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피가 역류하며 모든 혈관은 팽창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검을 꺼내 원수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가 끝났다. 이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못한 페류나로 남아 천추의 한이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죽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나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느새 등 뒤로 다가가 칼을 꺼내든 순간 원수의 얼굴을 마주친다. 신께 반성하며 회개하고 있는 얼굴이다.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있다. 잠시 시간과 모든 것이 멈춘다. 이 원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신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하며 진실로 울고 있다. 이때 만약 이 원수를 죽인다면 그는 신께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가 신께 무릎 꿇고 슬퍼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만하고 비열한 얼굴로 나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그를 죽여야만 한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분명히 또 기회가 있으니. 칼을 거두고 조용히 돌아나간다. 햄릿의 분노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아버지의 복수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작은 아버지, 원수의 슬픔이 그의 복수를 멈추게 하며 또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 두 역할의 배우는 순간의 감정에 집중해 연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게 될 감정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배우는 미래를 알면서도 현재를 살며 연기해야 하는 역설적인 숙명을 이해하기 위해 감정을 알아야 한다. 삶의 기술. 에튜드와 관찰은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핵심 개념이자 훈련 도구이다. 연기 예술이 삶에서 출발하고 그와 닮은 만큼 에튜드와 관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 둘은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여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을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여기, 지금, 그리고 순간. 어느 날 예언자는 순간을 사는 법을 깨달았다. 이제 그에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였다.